반갑습니다. 여러분, 강승입니다. 자, 갇힌 생각의 틀을 깨는 힘있는 윤리, 탐스런 윤리와 사상, 오늘 66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떠한 주제들로 우리 생각의 틀을 좀 깨볼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앞에서 사회주의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리고 그 앞 시간에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각각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들이 있었죠. 얘기를 해보자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였습니다. 자,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함께 공존해야 되는 가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의 공존이라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각각 어떠한 특성들을 갖고 있고 이것의 공존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되는가를 이야기할 거고요. 거기에 대한 현명한 대안으로서 존 롤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뭐 시험에 잘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그 현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 이 사람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적용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한 아이디어들이 보일 겁니다. 자, 재미있게 그 첫 번째 주제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마무리 짓는 두 번째 주제에서는요. 세계주의와 민족주의. 이건 역시도 배타적으로 어느 하나를 생각할 수는 없을 거예요. 선택할 수는. 이 두 가지가 어떤 면에서 중요하고 어떤 기능을 해주고 있고 앞으로 이 두 가지의 공존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지를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은 중요한 두 가치들의 공존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주제에 대한 좀 정리가 되셨나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이야기할 주제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 평등. 여러분들은 현재 자유로운가요? 자, 그럼 이 자유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어떠한 의미로 자유라고 얘기를 하나요? 사실 우리가 앞 단원에서 자유주의를 이야기할 때 자유의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유라고 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지향하죠. 하지만 그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나 자신의 욕구나 욕망 혹은 감정적인 요인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상태도 필요합니다. 때문에 자기 통제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건 타인들이 나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면도 있을 거예요. 나에게 간섭하거나 나의 자유를 제재하지 않음으로써 자유가 보장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자유를 진정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통제력을 통해서, 나의 조절 능력을 통해서 자유를 조금 더 온전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 했었어요. 네, 기억이 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단원에 와서 압축적으로 요약을 좀 해보는 거니까요. 이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 정리를 해보면요. 이 자유라는 가치는 특히나 근대 이후의 서양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으로 자리 잡은 이념 중에 하나죠. 자유 그리고 평등이요. 그런데 이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자 할 때는 앞에서 논의했던 이러한 유의 개념이나 측면을 떠나서 두 가지의 의미로 압축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연결선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극적 자유라고 표현해 보면 앞으로 얘기가 잘 정리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적극적 자유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걸 쓰는 순간 선생님 그거 본 적이 있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죠? 예, 앞에 자본주의 단계에서요. 그 자본주의 전개 과정에서 그 지향하는 자본주의가 어떠한 자유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느냐 얘기할 때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얘기했습니다. 소극적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자, 요렇게 서술을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는 걸까요? 타인 혹은 타인의 그 집단 뭐 국가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들이 내가 자유를 발휘하는 데 있어서 간섭하거나 제재하지 않는 상태. 그럼으로써 내가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타인과 집단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라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소극적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적극적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자본주의를 공부할 때는 무엇에 의한 자유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무엇을 향한 자유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물론 문제풀이 하면서 이 표현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무엇을 향한 자유라고 했을 땐 나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그것을 온전히 실현시킬 수 위한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위한 무엇을 향한 자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무엇에 의한 자유와 연결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왜 그런 거 하니? 자, 소극적 자유라고 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아요. 또 다른 집단이 나를 구속하지도 않고요. 자, 그러한 상태에서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 모두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 내가 건강상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좀 심각한 상황에 있었을 때는 내가 누군가의 간섭을 받고 있는 상태도 아닌데 내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그 조건들이 따라오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제적이거나 혹은 건강상, 질병상의 문제 등을 해결함으로써 내가 나의 선택과 결정을 조금 더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때문에 이러한 류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누군가의 그 제재가 빠진 상태에서 자유를 누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적극적인 개입, 제도적인 지원, 정책적인 도움으로 내 자유가 조금 더 잘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적극적 자유를 이야기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제재, 이런 류의 제재가 아니라 제도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자유를 좀 더 누릴 수 있다라고 해서 무엇에 의한 자유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자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자유에 관해서 그 개념 자체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태를 상정하고 나서 여러 가지 자유주의라는 정치적인 측면 혹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자유가 또 어떤 국가의 역할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주제를 엮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럼 우리가 자유와 함께 공존해야 되는 중요한 가치로서 무엇을 얘기했죠? 평등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반, 학급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학급에서 평등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평등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떠한 면에서는 평등하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친구들하고 같은 교과서를 공부하죠. 같은 수업, 같은 선생님에게 같은 시간에 같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같은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여러분들에게 기회의 면에 있어서 평등한 요소들이 보장이 되고 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건 평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똑같이 공부하고 나서 시험을 보고 나니까 어떤 친구는 좋은 성적을 받았고 또 어떤 친구는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좋은 성적을 받은 친구들에게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더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나는 이건 불평등하다고 생각해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이 돈이 많아가지고 학교 수업 끝나면 집에 가서 과외 선생님이 과외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학교 다니고 시험 보는데 나는 내가 다 해야 돼. 이거 평등한 거라고 말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이 평등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부딪히게 되는 그리고 여러 각도에서 여러 측면에서 생각하다 보면 딱 떨어지는 답이 없을 만큼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주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평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까? 여기에도 두 가지 얘기가 대표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첫 번째는요. 산술적인 평등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비례적인 평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산술적이다 그러면 그 수치상의 그런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산술적 평등이다라고 했을 때 가장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예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를 하게 되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투표권을 부여합니다.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그 대상들 중에서
부자인 사람에게는 뭐 2번의 투표권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1번의 투표권을 준다. 남성에게는 이렇게, 여성에게는 이렇게. 기타 혹은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더 많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더 적은 투표권을 주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투표권을 보장합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의 평등을 산술적으로 동일한 기회를 보장하는 이야기를 산술적 평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적용된 사례들이 있죠. 그럼 비례적인 평등이라고 했을 때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것은 비슷한 의미로서 상대적 평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상대적 평등이라고 하는 건요, 앞에서 말했던 산술적인 평등이 기회의 면에서 동일한 조건, 기회, 그런 양을 보장해 주는 거에 비해서 비례적 평등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동일한 기회를 보장한 이후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능력 혹은 노력 등의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그거에 따른 결과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것들을 보장해 준다라는 의미가 될 거야. 그러니까 결과의 측면에서는 차등을 인정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우리 사회에서는 지향하고 있죠. 그래서 산술적 평등이라고 했을 때는 기회 측면에서 동일한 것들을 부여해 주는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비례적 평등이라고 했을 때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결과의 차이는 인정하는 결론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자유와 평등의 모습 혹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아이디어에 적용시켜 보자면 자본주의에서는 개개인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조금 더 신경 쓰고 있죠. 그런 면에서 자유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에서 발생하는 빈부의 격차 혹은 뭐 부조리하거나 모순된 그런 모습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문제들을 조정해주기 위해서 평등의 가치도 물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복지제도 등과 같은 정책을 실현하면서 신경을 계속 쓰고 있죠.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자유의 가치를 조금 더 신경 쓴다고 하지만 평등의 가치를 배타적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역시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또한 평등이라고 한다면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가 이야기하는 그 전개상 그 결과들이 가져오는 빈부의 격차,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공동소유를 통해서 평등한 사회, 계급 없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게 돼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평등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지만 어때요? 그러한 사회주의의 이념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거나 스스로 포기하는 과정 등을 보면서 이렇게 일률적인 평등, 평등의 허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평등만을 보장해서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발전의 동기를 마련해 줄 수가 없다. 따라서 평등을 지향하더라도 이런 자유의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여러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그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한 요소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어떠세요?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평등을 추구하되 그러한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적인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을 했었죠. 뭐 대표적으로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를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개념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이렇게 정리하는 건 우리 교육과정상에서 한번 언급해 볼 만한 그런 좋은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조금 더 생각을 키워봐야 하는 요소들은 이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양립 불가능하거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여러모로 탐색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주제가 논술에 나왔거나 여러분들에게 구술로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굉장히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실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대안을 생각해보지 않는다면요 말하기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내용을 조금 더 탄탄하게 앞으로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자유와 평등이 공존을 해야 돼요. 조화를 해야 돼요.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배타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요, 그 방법으로서 이 부분을 지우고 얘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지우고요. 자유와 평등의 조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지금 말했지만 쉬운 방법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는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 자,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치 않겠다. 이런 구호도 있어요. 네. 정의라는 말도 사실 우리 사회에 차고 넘치는 말이에요. 정의의 사회를 구현하겠다. 정의롭게 무엇을 해야 된다. 이 정의라는 가치는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되지만 그럼 정의가 뭐예요? 어떠한 상태를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것도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하지만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가치예요. 내가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서 정의롭지 못한 대우를 받았다. 그런 결과를 내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중에 그걸 좋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 사회 구성원 누구나 정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사회 요소들, 룰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정의라고 했을 때는 지금까지는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을까 조금 더 다가가 보면요. 예를 들어 플라톤도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플라톤 기억나요? 쭉 고대 그리스로 가보면요. 플라톤이라는 학자는 이 사회에 세 계급, 통치자 계급, 수호자 계급, 생산자 계급이 있다. 그 세 계급들이 각각의 덕을 발휘해 준다. 지혜, 용기, 절제를 각 계급이 이렇게 발현을 해주면 그 덕이 조화를 이루어서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정의로운 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계급의 덕의 조화를 통한 정의를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서 플라톤이 얘기한 정의를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또 아리스토텔레스도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교환적인 정의, 법률적인 정의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했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마르크스 그리고 오늘 얘기할 롤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뭘 쓰지 않은 이유는요.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 롤스의 설명을 한번 들으면서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어요. 롤스가 생각하기에 그래 정의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가치야.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이 정의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했어요. 범법 행위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벌을 주는 거, 형사적인 처벌 이런 류의 정의 혹은 개개인들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류의 정의 이런 차원들의 문제 그런 차원에서의 정의의 해결이라고 하는 건 쉽다. 차라리 쉽다, 그것은. 그런데 이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가 분배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어떠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하죠. 그 가치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분배를 하면 이 사회 구성원들이, 부당하지 않아. 정의로워. 불만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걸 충족하기가 제일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어떤 의미로 갈 수 있느냐? 앞에 자유하고 평등 얘기했죠. 거기서의 평등성. 또 분배의 문제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이건 평등한 상태야. 또 분배에 있어서도 평등하고 불만이 없어. 라고 하는 조건을 맞춰줄 수 있다면 그건 역시 정의의 가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 특히 롤스가 생각했을 때 이 분배의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롤스는 특히 분배의 문제에 관해서 정의를 이룰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나 마르크스 얘기를 왜 썼냐면요. 그럼 그 분배는 뭘 분배해야 되는 거냐? 무엇을 분배를 해야 되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분배의 대상을 명예, 그리고 금전이 분배의 대상이라고 봤어요. 반면에 마르크스는 물질적인 부를 분배 대상으로 봤어요. 반면에 롤스는요. 무엇을 분배해야 되겠느냐? 그 분배 대상 자체를 무엇이라고 봤냐면 사회적 기본 가치라고 봤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인 기본 가치 그러면 내가 향유해야 되는 자유, 권리, 기회, 권한 혹은 소득, 부, 자존감 등이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건 왜 중요한가 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향후에 내 목적이나 의도에 따라서 내 삶을 얼마나 그것에 더 걸맞게 더 충족시키며 살 수 있느냐를 가늠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가치라고 본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이러한 삶, 이런 목적을 이루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그러한 류의 기회, 자존감, 물질적인 것들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권리, 자유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롤스는 사회적 기본 가치를 분배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회적인 기본 가치를 어떻게 분배해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이건 평등하고 정의로운 상태야 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롤스가 그의 저서 정의론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롤스와 정의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준비한 옆에 화면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존 롤스의 사진을 종종 봤는지 모르겠어요. 도덕 교과서에도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이 존 롤스는 이 사상으로 인해서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그 이후에도 여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그 계기를 마련한 사람이에요. 존 롤스의 정의론. 굉장히 중요한 저서인데요. 이 정의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의, 또 존 롤스가 이야기하는 가장 정의로운 분배의 방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한번 제가 마련한 표로 들어가서 존 롤스의 핵심적인 정의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리고 추려봤어요. 추리고 추려도 이렇게가 되더라고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좀 벅차할 것 같아서 옆에다가 한번 예를 써볼게요. 우리 사회가 있어요. 근데 사회라고 하면 굉장히 좀 너무 넓게 느껴지죠? 예를 들어서 농구를 하는 농구 선수들의 집단이 있고 그 농구를 하는 그 세계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농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보면요. 농구 선수의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키가 굉장히 크고 태어날 때부터라고 말하면 안 되겠네요. 자, 그의 선천적인 조건이 키가 굉장히 크고 건장한, 그리고 체력이 강하게끔 그런 조건들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A라는 친구는 그러한 조건을 잘 발현시켜서 농구를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그 선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B라는 친구는요, 유전적으로 그닥 부모님도 키가 크지 않으시고 그래서 자기도 컸을 때 키가 별로 크지 않아요. 농구 선수 치고는 키가 작아요. 체력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요. 그런 선수가 농구를 했을 때. 자,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요. 자, 농구라는 같은 게임을 하겠지만 A 선수와 B 선수는 각각의 조건이 달라요. 조건이 동일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평등이라는 얘기는 했지만 사실 여러분들 평등 그랬을 때 기회가 평등하면 돼요. 조건이 같으면 돼요. 그럼 정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라고 말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 속에서 정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조건이 동일하느냐, 똑같은 교복을 줬고 똑같은 책을 줬고 똑같은 선생님에서 공부를 했다면 정말 조건이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럼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농구를 할 때도 이렇고, 예를 들어 좀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수업할 때도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어요. A라는 친구는 지능이 너무 뛰어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만 말해도 확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친구예요. 근데 B라는 친구는 부모님이 지금 너무 바쁘시고 집에 가면 동생을 돌봐야 되고 여러모로 집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어요. 그런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C라는 친구는 부모님이 재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팡팡 뒷받침을 해주는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세 친구들에게서 동일한 교과서와 선생님과 수업만 해준다고 해서 그 조건이 동일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분배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바로 이겁니다. 절차적 정의. 제가 그 농구 게임이라는 아까 표현을 썼었는데 그래서 농구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어떤 룰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요, 최종적인 결과는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최종적인 결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그 게임의 룰 자체, 그걸 절차라고 이야기합시다. 그 룰 자체와 원칙 자체가 굉장히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정의롭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친 이후의 결과가 너는 이랬고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 불만을 가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롤스의 생각은 우선 정의로운 분배를 하려면 그 룰, 원칙, 상황 자체가 정의로우면 돼.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불만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존 롤스가 생각하는 건 첫 번째 절차적 정의입니다. 절차적 정의라는 말이 조금 어렵겠지만 룰, 원칙을 생각해 보세요. 자, 그것을 통해서 결과의 불평등은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여기에서 그 절차적 정의를 맞추기 위한 아이디어가 필요하겠죠. 그 아이디어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동일한 게임을 하거나 혹은 동일한 수업을 통해서 시험을 봐요.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그 시험에 따른 결과가, 게임에 따른 결과가 불평등하더라도 원칙이나 룰이 정의로웠기 때문에 불만이 없어 라고 할 만한 것들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친구들이에요. 똑똑한 친구들. 이성을 발휘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친구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가 가능해요. 자, 그렇게 해서 회의를 하자고 모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시험에 잘 나오는 표현이 이거라서 이렇게 쓸게요. 상호 무관심. 즉, 타인의 이익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누구의 이익에 관심이 있느냐? 자신의 이익에 관심이 있어요. 우선 내 이익을 충족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타인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요. 우리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상호 무관심적인 존재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신의 이익을 충족시켜야 되는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기적인 존재들이에요. 자, 합리적인 이성을 발휘해서 절차적인 정의를 만들 수 있는 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나 상호 무관심적인 우선 자기 이익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절차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을까? 그 전제를 이 롤스는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어떻게 가냐면요. 야, 우리 한번 가정을 해보자. 가정해보자. 그걸 가상이라고 여기서는 표현해요. 가상의 상황을 만드는 거야, 그야말로. 근데 그 가상의 상황이 어떠냐면 베일을 쓰자. 베일을 쓰자인데 이건 그 얼굴을 가리는 물리적인 베일이라기보다는 내 인식에서의 베일을 갖고요. 내 머릿속에서 우리 아버지는 재벌이야. 나 집에 가면 비싼 과외를 받을 수 있어. 혹은 우리 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집에 가면 내가 동생들 돌보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 기회가 좀 없어. 혹은 나는 지능이 진짜 좋은데 한 번만 다 들어도 알 수 있는데 에 대한 내가 갖고 있는 조건, 능력, 향후에 사회적인 지위를 만들 수 있는 이러저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상태. 그런 의미의 베일을 써보자는 거예요. 베일을 쓰자. 그래서 그것을 무지의 베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지능이 좋은지 나쁜지 우리 부모님의 경제적인 여건이 나쁜지 좋은지 내 신체적인 조건이 나쁜지 좋은지를 어떻게 모른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정말 그래요. 그건 사실 현실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현실적인 상황이 아니지만 가정을 하고 논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은 타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좋은 조건을 만들 수 있는 내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만약 내가 이렇게 부모님도 부자고 지능도 좋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 조건들을 논의하자면 그렇지 않은 친구들, 상대적으로 조건이 열악한 친구들에 대해서는 고민해주지 않아요. 쟤네들은 어떻게 하면 평등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서 너가 아무리 그런 조건을 갖고 있더라도 그걸 모른다고 가정하고 생각해봐. 그리고 네가 혹시나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돈이 없고 좀 상황이 안 좋다. 그런 상황이 내가 될 수도 있다면 그러면 뭘 어떻게 하는 것이 평등하고 정의롭다고 합의할 수 있을까? 그제서야 그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가상의 상황에서 전제하는 그 무지의 배를 쓰는 이유는 인간들은 이러한 여기에 나와 있는 인간들이 이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조건을 모름으로써 만약에 내가 가장 열악하고 가장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충족시킬 수 있는,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을 찾기 위한 그 노력을 해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무지의 배를 쓴다는 겁니다. 자, 이 무지의 배를 쓴 상태에서 개개인들이 함께 그 정의로운 원칙에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자, 그 얘기는 이제부터 여기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옆으로 가보면은요, 지금 말한 그 배를 쓰는 상태. 내 머릿속에서 내가 어떤 조건을 가졌는지를 아예 잊어버리는 상태를 원초적인 상황이라고 표현을 해요. 원초적 상황. 자, 이 원초적 상황이라는 것을 존 롤스는 어떻게 가정을 하냐면요. 순수한 가상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쓰냐면요. 문제, 이건 현실에서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오답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건 순수하게 가정을 하고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전통적인 사회 계약설에서의 자연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존 롤스가. 그래서 존 롤스가 이야기하는 이것들은 그런 합리적인 그 개개인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정의로운 원칙을 찾도록 계약을 해 나가는 그 계약론적인 입장에서 정의를 찾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요 얘기는 앞에서 계약론에 관해서 존 롤스 설명할 때 나왔던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공부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러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서는 그 원초적인 상황에 처한 인간들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존재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그래야만 이 논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상호 무관심. 아까 썼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죠. 상호 무관심.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이익을 우선 충족시키려는 타인의 이익에 관심이 있거나 타인에게 먼저 내 이익을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에 관심 있는 상호 무관심한 인간들이 정의로운 원칙을 합의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가장 열악한 처지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무지의 배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이렇게 딱 쓰면 될 것 같은데요. 내 조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것들을 모른다라고 가정하고 무지의 배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처한 인간들은요. 이렇게 맥시민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요. 게임을 할 때 어떤 이익을 최대로 내기 위해서 이렇게 딱 내 모든 것을 거는 것보다는 그거보다는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안전한 선택을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중에서 부모님도 부자인데다가 머리도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머리도 좀 안 좋은데 가정적인 환경도 좀 안 좋고 이러자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뭘 만족할 수 있을까를 선택할 거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한 논의를 거쳐서 정의의 원칙을 합의를 해 나가요. 자, 이 원칙이 결론인데요. 어떤 원칙을 충족시켜 나가느냐. 첫 번째는요.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되는 자유권이 있어요. 기본권적인 자유들이 있죠.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거,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있는 거, 기타 등등의 기본권적인 자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아무도 침해해서는 안 돼요. 첫 번째 조건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에요. 야, 여기에 평등이라는 말과 자유라는 말 한꺼번에 들어갔어요. 사실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내 자유는 그 무엇으로부터도 침해받거나 혹은 빼앗길 수 없이 양보할 수 없이 우선 내 기본권적인 자유를 누구나가 다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원칙이라는 거야. 첫 번째에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고요. 두 번째 원칙으로 가면 바로 여기에서 차등으로 갑니다. 자, 요 얘기를 오늘 중요하게 해야 될 텐데요. 앞에서 논의한 게 정의, 그러면 평등한 상태. 평등한 분배,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텐데 왜 평등이라는 얘기를 했으면서 결론이 차등으로 갔을까? 왜 차등으로 갔을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요. 바로 이거예요. 아까 그 상황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에게 우선권적으로 기회를 보장해 주는 의미, 그런 의미에서 차등을 이 사람들이 모두 합의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그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을 최소 수혜자라고 불러볼게요. 그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며 다음으로 사회적 지위에 접근할 기회가 평등하게 부여돼야 된다.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겠다는 건데 사회적 약자가 돼 볼 만한 가정을 했었던 거죠. 이 논의상. 내가 가장 열악한 환경.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가치들을 먼저 주는 것, 최대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차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정의롭다라고 이 논의 속에서 무지의 베일을 쓴 인간들이 내가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해 봤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자. 이렇게요. 예. 그래서 행운의 복권 당첨 이런 얘기를 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농구를 하는데 키가 크고 체력이 좋은 학생, 혹은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는데 부모님이 많이 밀어주시고 머리도 좋은 학생, 그런 친구들이 갖고 있는 선천적인 혹은 내가 결정하지 않은 그런 좋은 조건들은요, 그야말로 행운의 복권 당첨이에요. 그건 그야말로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우연히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을 갖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최소 수혜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보장해 준다고 해서 불평을 가질 이유는 하등 없다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지웠네요. 여기. 절차적인 정의, 그 룰과 원칙이 정의롭다면 그 결과가 불평등, 어떻게? 사회적인 약자에게 먼저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고 해도 그건 불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처음에 논의의 전제부터 쭉 시작해서 얘기해 보면 결과는 차등으로 가지만 오히려 그게 평등한 거고 정의롭다라고 이 논의의 절차상 결론 내었다는 겁니다. 네. 자, 요렇게 해서 정의의 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라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성립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존 롤스가 이야기하는 정의의 원칙이고요. 이 이야기를 한 걸 여러분들이 정의의 원칙 하나를 딱 떨어뜨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롤스의 정의론만으로도 한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커다란 맥락에서 지금 2학년부터 공부를 하는 거니까 롤스의 정의 원칙 얘기가 왜 나오는 거지? 자유라는 것과 평등이라는 게 조화를 하기 위한, 공존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로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보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를 지향하는 자유주의예요. 하지만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차등한 기회를 주는 게 평등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유주의와 평등주의가 지금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 해답이 될 수 있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의 공존을 모색한 이야기고 이것을 통해서 존 롤스의 이런 아이디어들이 우리 현대사회에서 복지제도가 마련되는 데 있어서 정책적인 정당성을 마련해 줬다는 거죠. 예, 자유와 평등의 공존을 위해서 정의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오늘의 두 번째 얘기 가겠는데요. 오늘 두 번째 얘기는 민족주의와 세계주의입니다. 민족주의, 세계주의. 여러분들은 민족주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거나 내가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혹은 세계주의,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제 생각에는요, 둘 다 갖고 있어요. 이건 역시도 어느 하나를 배타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민족주의나 세계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점이 무엇인가? 자, 여기 지우고 제가 준비한 화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두 개를 가져왔어요. 너무 이제 극명한데 여러분들 눈에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잠깐 하면요. 이건 2002년에 한국하고 일본에서 공동으로 월드컵을 개최했었어요. 그 중에서 서울 시청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여기 뭔가 불구스름한 이런 게 보이죠? 이게 다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붉은색 티를 입고 응원을 했었어요. 그때가 여러분들이 몇 살일까를 생각해보니까 한 7살쯤 됐을 것 같아요. 한 10년 전으로 가야 되니까, 그쵸? 기억이 나나요? 자, 그렇게, 그때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떠한 중대한 사건 혹은 목표, 목적 혹은 가치를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그것들을 다 제쳐두고 한 곳에 모여서 하나를 바라보면서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럴 수 있을까? 이건 단순히 지리적이거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내가 속한 나라, 내가 속한 민족,
대해서 서로 유대감, 동질감, 소속감을 갖고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서 혹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우리 국가 혹은 민족에게 어떤 그 유리한 뭐 좋은 목표를 달성해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동질적인 목표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요. 그 동일한 목표의식에서 많은 사람들을 묶어주잖아요. 또 긍정적으로 활동하게 해주고 그랬을 때는 민족주의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나타낸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민족주의라는 걸 또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 옆에 나와 있는 게 홀로코스트라는 건데요. 이게 유대인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대량 학살된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이상은 별로, 그쵸? 딱 보면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학살할 수 있을까? 대량 학살할 수 있을까? 그것도 역시나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내 민족이 가장 뛰어난 민족이고 그렇지 않은 민족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의식이 있었던 거죠. 물론 그것은 뭐 보편적인 가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다면, 잘못된 민족주의를 갖고 있다면 역사적으로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민족주의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한번 밑에 정리를 해보면요. 자, 바로 뭐 이 정도 민족주의라고 쓰고요. 여기에서 민족의 기반을 둔 국가의 형성을 최상의 목표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속한 그 국가가 뭐 창건, 유지, 확대되려고 하는 민족의 정신 상태나 정치 권리 또는 그 활동 이렇게 얘기되었는데 말이 어렵죠? 바로 이거예요. 내가 속한 민족과 국가가 발전되고 부흥되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민족주의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야, 우리나라 이겨라, 열심히 잘 싸워라, 자, 이렇게 하는 활동으로 하나 나타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야, 우리 민족이 아주 뛰어나고 우월하고 우리 민족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민족을 한번 배타적으로 한번 딱 쓸어내고 싶어, 그런 생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양극단의 모습을 이러한 가치관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네, 자, 그렇게 보면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일률적으로 딱 정의를 내릴 수는 없어요.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국가들이 다른 나라들 식민지로 만들 때는, 식민지 정책을 쓰던 시대에는 그 식민지를 만드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이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식민지를 만들 수 있어라는 정당성을 마련하기도 하고요. 그 식민지의 지배를 받는 나라에서는 뭐 그런 식이죠. 저항주의, 저항적 민족주의. 과거 우리 일제시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의 민족주의는 뭐겠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민족의 발전을 꾀하는 사상은 뭐겠어요? 저 나라에 저항하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저항적인 민족주의가 바로 이 입장에서 민족주의 한 형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또 뭐 지난 시간에 사회주의 얘기했어요. 사회주의를 그 모든 나라들이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 나라들이 갖고 있는 민족주의적인 의식에 힘을 입혀서 사회주의 이념을, 이데올로기를 또 확산시키기도 했어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바로 이 얘기죠. 시대나 상황이나 혹은 특정한 이데올로기, 이것과 결합한다는 거야. 이것과 결합해서 민족주의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민족주의는 이러한 의미로 사전적인 정리를, 개념 정리를 할 수는 있지만 그 나타난 모습과 양태 등은 워낙 다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처음에 왜 그 극명한 두 사진을 보여줬는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민족주의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민족주의, 민족의식을 형성시키는 요건에는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일정한 지역에서 같이 살아가요. 혹은 뭐 장기간 공동생활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같은 언어나 뭐 문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같은 민족으로서의 그런 요건을 갖출 수 있겠지만 단순히 그런 물리적인 요건 외에도 당신과 나는 운명 공동체라는 의식, 소속감이 이 민족의식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민족주의는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두 사진을 보여준 것처럼 크게 두 가지 모습 정도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써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열린 민족주의와 닫힌 민족주의. 그럼 모든 민족들이 이렇게 동질감을 갖고 나의 민족이 잘 되길 바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배타적으로 내 민족만 잘 돼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진 모든 민족들이 서로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공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서로에게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민족의 가치를 포용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것을 열린 민족주의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이 바로 세계 시민주의와 연결될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 그 민족을 구성하는 그 인류, 그 인간들은 모두 다 동일한 인간 존엄성을 갖고 있고 그런 점에서 존중받아야 된다. 그들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뭐 함부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열린 민족주의, 우리가 지향해야 될 민족주의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닫힌 민족주의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워낙 이 한자적인 표현이 많아서 이렇게 배타적인 민족주의. 우리 민족이 소중하면 너네 민족은 그렇지 않고, 우리 민족이 우월하면 너네 민족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배타적으로 대립적으로 생각하는 민족주의는 상당히 우월하죠. 위험하죠. 자민족 우월주의 혹은 패권주의. 그러한 과정에서 권력이나 무력을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다른 민족에 대한 내 민족의 우월성을 나타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겨날 겁니다. 자, 이래서 민족주의라고 하는 건 대체로 그런 의미로 정의를 하지만 시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 민족주의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그 공존할 그런 가치관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른 민족의 가치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세계 시민주의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점에서 지금 오늘 얘기하는 세계주의. 자, 여기서는 어때요? 저는 정말 학교 다니면서 이 세계화 시대에 여러분들은 그 세계화를 이끌어갈 그 역군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 정말, 그렇죠. 사실 지금은 단순히 민족 단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단위 속에서 우리들의 역할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계 시민주의, 세계주의와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주의, 세계적인 의식을 갖기 위해서 민족주의적인 의식은 배제한 상태에서 세계주의만을 가져야 되겠느냐? 그러면 어떨까요? 나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으로서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 나의 뿌리는 이래 라는 생각이 없이 세계화, 세계 시민 의식만을 갖고 있다면, 네, 그야말로 이 사람은 정체성을 잃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자신의 민족에 대한 그 긍정적인 민족주의 의식을 갖고 있는다면, 그런 의미에서 내 뿌리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다면 그걸 발판으로 해서 세계 무대로 나가서 다른 세계 혹은 다른 민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역할이나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민족주의와 세계주의의 조화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이 아무리 세계화 시대라고 하더라도 나의 정체성 없이,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없이 세계화로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민족주의 의식을 갖고 그런 것이 모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세계 시민 의식과 함께 가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민족주의와 세계 시민주의에 대해서 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단어만큼은 막 이론적으로 어렵게 접근하는 거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얘기한 이 결론이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조화와 공존입니다. 열려있는 자세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론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현실에서도 열려있는 사람,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가치와 조화를 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로섬 게임 방식이 아니라 윈윈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평등, 자유의 조화를 이야기하기 위한 정의론을 얘기했고요. 세계 시민주의와 민족주의가 조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열린 민족주의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잘 기억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문제 풀어보면서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시간 동안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